화폐 금융정책, 이자율 타겟팅 정책과 통화량 타겟팅 정책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IS 곡선과 LN 곡선이 등장하죠. 순서상으로는 요 화폐 금융 이론 그 다음 편에 나오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문제를 푼다고 전제할 수 있으니까요. IS 곡선 우하향하고 LN 곡선 우상향하는 거 전제해서 그림 그리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YR 평면에서 우하향하는 IS, 우상향하는 LN 곡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폐 시장에서는 P분의 MSMD 세로축의 이자율로 표기했을 때요. 여기 P분의 MS 곡선은 수직이고 화폐 수요는 우하향하는 형태로 도출이 된다고 하죠. 자, 이런 상태에서 1번 이자율과 통화량을 동시에 타겟팅한다고 해요.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충격. 생산물 시장의 변화가 발생하게 되면 Y가 달라져요. 이자율은 곡선을 움직일 수는 없어요. 내생 변수라서 Y가 달라져서 예를 들어서 화폐 수요가 늘어나는 충격이 발생한다면 그 통화량을 타겟팅한다면 그렇다면 이자율의 상승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자율 상승을 받아들여야 되고 만약에 이자율을 타겟팅해서 바꾸지 않겠다라고 하면 반드시 P분의 MS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해야 됩니다. 따라서 여기로 가고 싶으면은 통화량이 증가해야 되고 이제 통화량을 가만히 놔두면 이자율이 상승하는 충격이므로 동시에 이제 둘을 조절할 수는 없어요. 타겟팅한다는 건 일정 목표를 두고 수치를 고정시킨다라는 것인데 절대 둘을 동시에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나 생산 경기 변동의 주요 요인이 생산물 시장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충격이라면 봐봐요. IS 곡선이 움직여요. IS 곡선이 이제 부정적인 충격 때문에 좌측으로 이동하잖아요. 굉장히 쉬워요. 통화량을 타겟팅하는 정책은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이니까 통화량을 타겟팅하려면 하게 되면 이제 여기로 균형이 바뀌고요. 이자율을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통화 LN 곡선을 움직여서 이렇게 위치를 조정을 해 줘야 돼요. 그럼 이자율 타겟팅은 Y가 더 많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율 타겟팅 정책이 더 효과적이다."라는 표현은 틀렸죠. 더 안 좋습니다. 다 경기 변동의 주요 요인이 주로 화폐 시장의 균형을 변화시키는 충격이라면 이번에는 LN 곡선이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같은 평면이 할게요. 오른쪽으로 보내면 되니까. LN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충격인데요. 예를 들어서 외생적인 화폐 수요 충격이 발생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제 그 통화량을 타겟팅하는 정책은 여기서도 아무것도 안 하는 정책이에요. 그래서 여기 MS를 고정시키면 경제의 균형은 E. 제가 점 찍어 놓은 곳까지 이동하게 되는데 이자율을 타겟팅하기 위해서는 통화량을 줄여야 돼요. 그래서 원래대로 돌려놔야 됩니다. 그래야지 원래 수준의 이자율을 달성할 수가 있게 되죠. 따라서 통화량 타겟팅 정책이 국민소득 안정화에 더 불리해요. 그래서 이 마지막 선지도 틀린 선지가 되니까요. 정답은 1 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전형적인 테마거든요. 이를 풀의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 보시 부여하신 교과서 찾아보시면 이 내용이 분명히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명목 이자율을 결정합니다. 설명 중 옳은 것을 찾는 것이고요. 이 단서에 문자가 뭘 의미하는지는 읽어 보셨을 거예요. 기억. T기의 인플레이션이 1% 포인트 증가하면 중앙은행은 T기의 명목 이자율을 1 플러스 알파 포인트만큼 올려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보시죠. 자, 인플레이션율이 여기 올라가면 그것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 왼쪽도 같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명목 이자율을 올려야 되겠는데 이 앞에 1이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알파 퍼센트 포인트만큼 올려야 된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상승할 때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의 상승 퍼센트 포인트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정확히 맞는 선지가 되고요. 니은 1 기의 1 기의 실업률이 1% 포인트 상승하게 되면 요 베타 곱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아니고요. 인제 베타를 곱한 만큼 올려야 돼요 심지어는. 명목 이자율을
이제 플러스 관계이니까요. 아니지. 낮춰야 되겠구나. 실업률이 1% 증가한다는 건 전체가 음수가 된다는 것이니까요. 베타 퍼센트 포인트만큼 낮춰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실업이 증가한다는 건 경기 침체니까 이자율을 떨어뜨려서 경기의 부양을 이끌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틀렸습니다. 1% 포인트가 아니고 베타 퍼센트 포인트이다라고 해야 맞습니다. 디귿. T기의 인플레이션율이 목표 인플레이션율과 같고 T기의 실업률이 자연 실업률과 일치한다면 이 오른쪽은 모조리 0이 될 것이고요. 따라서 남은 수식만 정리하시면 저는 이제 대문자로 명목을 많이 표시하는데 명목 이자율은 인플레이션율 플러스 실질 이자율이라는 피셔 방정식이 있잖아요. 따라서 명목 인플레이션율 실질 오른쪽은 다 0 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 로우죠, 로우. 로우가 바로 실질 이자율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 가지 문제에서 포인트로 지적하는 그런 선지이니까 확실히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정답은 3 번이 되는 것입니다. 중앙은행은 다음과 같은 테일러 준칙에 따라서 명목 이자율을 조정한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앞선 문제하고 겹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조금 달라 보이는 것은 여기가 이제 Y로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오큰의 법칙에 의해서 Y하고 실업률은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그 수식으로 집어넣은 거라고 해도 개념이 달라지진 않습니다. 1 번 목표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지면 목표 인플레이션율 파이 스타가 낮아지면 명목 이자율을 i라고 표현하고 있죠. 올려야 되는 관계입니다. 여기 음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 1 번은요. 맞는 선지가 되고 2번 실제 GDP가 잠재 GDP보다 크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식 없어도 방향 잡을 수 있어요. 경기 과열이잖아요. 명목 이자율을 인상시켜서 자제시켜야 되고요. 수식으로도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가 Y가 크니까 음수에 또 음수가 붙어 있으니까 I가 올라가야죠. 3번 총생산 갭은 0. 이게 0 이라는 거죠. 이게 0.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율이 3% 에서 4%로 상승하는 경우 그러면 이게 바로 1% 포인트 플러스가 된다라는 것인데 이것뿐만 아니고 여기 또 있다니까요. 이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패턴입니다. 둘 다 1% 포인트 상승한 걸로 보셔야 되니까요. 0.5% 포인트가 아니고 1.5% 포인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3 번이 틀렸고요. 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주 선지에서 정답으로 이제 선지로 많이 나옵니다. 정답으로도 많이 표기되고요. 4번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실제 GDP, 잠재 GDP 일치한다면 요거 피셔 방정식 앞선 문제에서 보셨죠? 0.05가 바로 실질 이자율이 되는 거 맞습니다. 5번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와 같고 총생산 갭이 0% 에서 1%로 상승하면 과열이니까 명목 이자율을 올려죠. 잠시만요. 총생산 갭이 0 에서 1로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올라간 거니까 음수가 붙어 있어서 떨어뜨려야 되는 방향이 맞고요. 인하하는 게 맞고 여기 0.5 곱해져 있잖아요. 0.5% 포인트 인하한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테일러 준칙은 수식을 주지 않으면 이 방향성만 가지고 충분히 선지를 많이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수식을 주면 수식 따라서 읽어 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주의점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율이 올라갈 때 명목 이자율은 그거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것. 그다음에 여기 왼쪽 수식에 적혀 있는 상수가 실질 이자율과 일치한다는 거. 이 나머지 부분은 직관적인 아이디어로도 충분히 판단이 가능하죠.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 중 신용 경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찾습니다. 통화 전달 경로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통화 중시 견해라는 개념이 있고요. 요건 이제 은행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신용 중시 경로 또는 신용 중시 견해라고 하는데 이거는 은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1번 기준금리가 낮아지면 명목 환율이 상승해요. 명목 환율이 상승하면서 수출입에 영향을 미치는 건
통화 증시 견해입니다. 환율 경로가 있거든요. 환율 경로를 의미하니까 벌써 1 번이 이제 틀린 걸로 정답은 나온 것이고요. 2번 통화 정책이 가계와 기업의 대차 대조표를 변화시켜요.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부동산 가격이 오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은행 대출이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맞고요. 3번 팽창적 통화 정책이 역선택 및 도덕적 해이 문제를 완화시킨다. 역선택은 좀 건전한 기업들이 대출을 못 받아가는 상황을 말하는데 은행 대출이 늘어나면 조금 완화가 될 것이고, 도덕적 해이라는 것은 이렇게 빌려간 기업들이 인제 실제로는 노력을 많이 기울이지 않고 망할 가능성을 말하는 것인데, 역시 또 팽창적 통화 정책에 의해서 경제가 살아나면 이제 망할 가능성이 줄어들어서 완화되고 역시 대출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4번 증권화의 진전이나 금융 자유화가 되면 은행의 자금 조달 경로가 다양해져 신용 경로의 중요성이 작아진다. 이게 엄밀히 표현하면 말이에요. 은행의 조달 경로로 해도 상관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도 다이렉트로 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가게가 주식을 구매하면 기업으로 돈이 바로 흘러 들어가게 되고, 은행도 마찬가지긴 합니다. 은행도 꼭 중앙은행이 아니고 여기저기에서 은행의 채권을 누군가 가게나 기업이 구매할 수도 있고, 또 해외로부터 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로만 있었던 시절에 비하면 아무래도 신용 경로의 중요도는 작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 번이 되는 것이죠. 확장적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로서 가능한 것을 모두 고릅니다. 쉽죠? 가. 자산이 상승하여 소비가 증가한다. 이를 뭐 부동산 경로, 자산 경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2. 나. 토빈의 Q가 상승하여 주가가 증가한다. 자산 경로의 한 종류인데요. 주식 수요가 증가하거든요. 주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Q가 오르고 투자가 증가할 수 있는 경로 맞습니다. 다.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 사이에 정보 비대칭성 문제가 심화된다. 그렇진 않죠. 이건 신용 경로를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자금의 수요자는 기업, 소비자 등을 말하는 것이고 공급자는 은행이에요. 근데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면 인제 기존에 대출이 안 됐던, 정보 비대칭 때문에 대출이 안 됐던 기업들이 더 대출을 많이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인제 문제가 심화되는 게 아니고요. 문제가 완화되는 것입니다. 앞선 문제에서도 비슷한 선지가 있었죠. 그래서 "자금 공급이 증가한다."라는 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심화되는 건 말이 안 돼요. 람 통화 가치가 하락하여 돈이 원화가 많아지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이 경로를 우리는 환율 경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을 모두 고르면 2 번이 되는 것이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은행이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환매 조건부 채권 금리, 레포 금리의 하락이라고 합니다. 이 금리가 떨어지면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중앙은행에게 대출을 받을 때 적용되는 금리가 떨어져서 많이 빌려갈 수가 있어요. 자, 1번 기준금리 인하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진다. 자, 금리가 낮아지면 그 채권의 가장 단순한 형태 봅시다. 1년 뒤에 돌려받는 거. 채권의 액면가를 1년 뒤에 받아야 되는데 1 플러스 R로 나눈 게 현재 가치이고 채권의 가격이에요.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시중금리가 떨어지면 프레젠트 밸류는 상승하니까 채권 가격이 올라가게 돼요. 거의 1년 뒤에 1 0원 주는 채권이 원래는 9만 원이었는데 9만 5천 원, 9만 8천 원, 이렇게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수익률이 낮아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주식과 부동산 쪽으로 돈을 벌기 위한 사람들의 수요가 집중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이제 그쪽의 수요가 증가하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고 소비가 늘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2번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 상승. 우리나라 원화가 많아지면 환율이 상승하게 됩니다. 이거 환율 경로라고 부르죠. 경상수지 개선되고 국내 물가는 또 상승할 수 있겠습니다. 돈이 많아지니까요. 3번 기준금리 인하로 시중 자금 가용량이 늘어나겠죠. 금융기관의 대출 여력이
증가하게 됩니다. 신용 중시 견해를 말하는 것인데요. 따라서 투자 소비가 둘 다 늘어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4 번. 기준금리 인하로 환율이 상승하는 건 맞는데 환율은 달러를 구매할 때 지급해야 되는 원화 기준 가격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100를 빌린 기업이 10만 원을 갚으면 됐었는데 환율이 오르면 11만 원도 갚아야 되고 12만 원도 갚아야 돼요. 달러 표시 해외 부채의 원화 평가액은 증가해서 부담이 되죠. 따라서 이제 4 번이 틀린 선지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중앙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치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릅니다. 팩트를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죠. 1 번 매년 물가 안정 목표를 설정하면 민간들이 어디서 신뢰를 얻겠어요. 우리나라가 과거에는 3% 기준으로 뭐 위아래 1% 포인트 사이 정도를 물가 안정 목표로 잡았었는데 그것마저도 민간들이 예측하기가 애매하다고 해서 2015 년부터는 2%로 기준을 잡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2%로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물가 상승률을 잡아 놓고 바꿔서는 안 돼요. 중간 목표를 명시적으로 설정한 물가 안정 목표제. 더 이상 중간 목표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중간 목표는 M, R 뭐 고 정도 뭐 다른 것도 뭐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고정시키고 이걸 고정시키는 게 바로 중간 목표인데 과거의 경제가 어지럽지 않고 많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는 중간 목표를 설정해서 유지하면 최종 목표인 물가 Y 같은 것들이 안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깨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직접적으로 물가 안정 목표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죠. 중간 목표는 더 이상 개념이 없고요. 이제 중간 목표는 감시 지표 또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 물가 안정 목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승률이 아니고 근원 인플레이션이다. 자, 근원 인플레이션은 그 물가 변동이 굉장히 심한 게 우리나라에서는 원유 관련 제품하고 이제 농산품이에요. 아무래도 가격이 좀 심한데 이거를 제외하고 인플레이션을 따지는 것이 근원 인플레이션인데 이것도 우리나라가 잠깐 차용했던 적은 있어요. 2000 년에서 2007년 정도까지는 잠깐 차용을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굉장히 많이 흔들리는 거에 휘둘릴 수는 없잖아요. 이걸 제외하고 나머지 쪽에서 물가를 안정화시키겠다라는 게 원래 이제 있었던 정책이었는데 이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체감 경기하고 굉장히 밀접하다 보니 이 체감 지표하고 체감 괴리가 많이 발생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는 '아 이건 안 되겠다.' 2007 년에서 2009년 사이에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다시 소비자 물가 지수인 CPI로 바꿔서 지금까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도 틀렸고요. 정답은 나왔죠. 라 예기치 못한 국내외 경제 충격, 경제 여건 변화 등으로 물가 안정 목표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정부와 협의하여 물가 목표를 재설정할 수 있다.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물가를 안정화시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민간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엄청난 물가의 상승이나 디플레이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제품 가격을 설정할 때 되게 난감하고 어지러워져요. 그래서 실제로 물가가 그 제품 가격을 설정할 때 너무 과하게 책정되는 경향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리 발표하고 민간들에게 예측을 하게 만들어 주는 것인데 당연히 그 예상치 못한 충격이 생긴다면 당연히 재설정할 수 있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2015 년도에 재설정한 케이스를 생각해 보시더라도 나는 충분히 그럴듯한 선지로 머리에 담아 두시면 이제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옳은 거 찾는 거니까요. 3 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